네,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저희 수업 끝나고 이제 파이오니어님 분들이 두 분 오셨었어요. 한 분은 좀 일찍 오셨고 35살의 이제 젊은 그 회계법인에 계신 그 파이오니어님이 한 분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47살 대신 또 이 젊은 파이오니어님이 한 분 오셨어요. 음, 어, 두 분 다 하고 명쾌하고 재밌었는데, 두 번째 만난 그 황파유니언님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파이코인 파이코인 채굴률이 요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파이코인 KYC 정책도 어, 파이코인에서 처음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다른 뭐 IP 같은 거를 동원해 가지고 이게 안 돼. 이게 네 핸드폰 아니지 않느냐. 전화번호가 그 사이에 바뀌지 않았느냐. 뭐 그래서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파이코인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변하는 그 이유가 어쩌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파이노믹스 책에 저도 이번에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저는 처음부터 파이노믹스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니콜라스 부부가 많이 쓰는 단어,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단어, 역직관 혹은 반직관이라는 단어.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니까 어떤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이 실리콘밸리에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이 230개 예, 뭐 공교롭게도 파이의 230개국처럼 그분의 그 경력에도 230개국 기업 230개 그 기업의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 강의를 해준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 강의를 좀 제가 찾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니콜라스 부부가 자주 쓰는 카운터 인투이티브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렸고, 나머지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 케이스도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정책이 많이 바뀌겠구나.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파이네트워크 유튜브 구독자가 156만 명이에요. 156만 명이고 이제 5년 전에 올렸던 이런 초창기에 올렸던 건 이제 1,400만 명 정도 봤죠. 이게 예전에는 이 영상에 광고가 안 붙었다고 저는 분명히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참 구독자가 156만 명이나 되는데 유튜브 영상 많이 올려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 뭐 모더레이터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 같은 것도 유튜브에다가 올리면은 되지 않을까. 어차피 파이코인 유틸리티 채굴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유튜브로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로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경우에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유틸리티 코인이 시간당 0.3개인가요? 제법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파이 브라우저에 머무는 시간도 좋고 파이 네트워크도 돈을 많이 벌 텐데, 파이 네트워크는 유튜브 영상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영상에 광고를 달지 않는다. 광고가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황파이오니어님께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파이오니믹스 책 현 코인 경제 대박일까 대변혁일까에도 저는 처음에 그 카운터 인투이티브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른 카운터 인투이티브도 있다. 이게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걸 알고 계시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훨씬 어떤 걸 선택하든지 훨씬 유리한 경우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파이코인과의 사랑이 이것으로 시작되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와는 좀 다른 카운터 인투이티브 수학적 문제죠. 뭐냐면은 이제 문이 세 개가 있어요. 1번 문, 2번 문, 3번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문 중에 뒤에는 람보르기니를 주는 거야. 당신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딱 고르면 람보르기니를 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가. 그러면 야,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 고르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예, 저는 1번 골랐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러면 문제를 낸 사람이 1번을 탁 이제 낸 사람 냈는데 내 1번을 정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번에는 염소가 있네.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50대 50이잖아요. 확률적으로 50대 50이잖아요. 아, 이제 내가 1번을 찍었었는데 3번은 아닌 게 확실하니까 2번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번을 찍으면은 승률이 처음에는 3분의 1이었다가 50%로 늘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33.3%였는데 50%가 됐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똑같네 라고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여전히 이것에 대한 답이 없을 때와 똑같이 1번은 33.3%고 2번은 3분의 2, 66.6%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 선택을 바꾸면은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니콜라스 부부가 즐겨 사용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그런데 이게 KYC 정책 바뀌고 채굴률 바뀌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여태까지 공식대로 쭉 한다 오르다가 이게 채굴률이 좀 바뀌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이 설명을 했더라고요. 수학자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몬티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 구독자가 455만 명이나 되는 아주 이제 그런 거예요. 처음에 람보르기니가 이 여자분은 이제 이 사람 남자는 문제 낸 사람이고 여자는 이제 야 3분의 1로 내가 마침 람보르기니를 받는단 말이야. 딱 이래 가지고서 어 1번을 찍었어요. 근데 2번을 딱 열어줘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당연히 1번과 3번이 이제 자기는 50% 확률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1번을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면 반드시 3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오늘 여전히 자기가 찍었던 거와 반대쪽에 원래 2번과 3번의 확률은 3분의 2였잖아요. 3분의 2. 이 영상 한번 봐보세요. 한두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했던 것을 다음에 선택했던 것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당신은 람보르기니가 나올 확률이 3분의 2로 늘게 된다요. 이게 세 개로 하니까 힘드니까 여기 이제 그 넘버필이라는 사람이 100개로 해요. 자, 이제 그럼 세 개가 아니라 100개다. 100개가 했는데 자기는 1번을 찍었어. 그런데 문제 낸 사람이 나머지 99개 중에서 98개 문을 다 열어. 그리고 이제 37번이 하나 딱 남았어. 그러면 1번 찍은 사람은 야, 이게 내가 1번을 찍었을 때 람보르기니를 받을 확률이 100분의 1이었는데 저 사람이 다 열고 하나 남았는데 이제 100분의 1이었는데 하나 남았는데 이 하나와 이제 3분의 1에 100분의 1에서 50%로 자기는 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을 계속을 하는데 그래봐야 100분의 1 확률이라는 거죠. 여전히 37번으로 바꾸라는 거죠. 37번으로 바꾸게 되면
100분의 1 확률에서 100분의 99 확률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99분의 1, 99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100분의 1이고 나머지 중에서 나올 거는 99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보다는 99분의 1이 크잖아요. 99분의 1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티홀 프로블럼이더라고. 이게 카운터 인투이티브다. 카운터 인투이티브. 직관적으로 이거다 싶은 것보다는 바꿔라. 이게 수학적인 그 니콜라스 부부가 많이 사용하는 그 간혹 사용한다고 했지만 반직관적, 역직관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하고 한 거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빈치 코드 있잖아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죠. 왼손잡이였고 이제 오른손으로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지만 근데 다빈치 노트는 거울 없이는 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EBS에서 나왔던 건데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이것도 카운터 인투이티브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의사결정한 거를 어딘가에 비추어 본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의 심리에 비춰봐도 좋고 미국 정부나 각국 정부의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에 비춰봐도 좋고 다른 경쟁업체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추어봤어도 좋고 이것도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거죠. 원래는 자기 자신의 의식에 비추어 보는 건데 이거를 그 아주 이런 창의성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하는 데서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데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니콜라스 부부가 지금 이거를 어느 경우에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카운트 바꾸는 거죠. 순간순간. 그게 확률적으로 정답을 찾아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를 계속하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다른 카운터 인투이티브에는 분명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코드처럼 어딘가에 비추어보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방법만 설명을 우리 황동환 파이오니어님께 말씀드렸고 한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혹시 압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역직관적 수학, 역직관적 거 아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제가 여기다 책에다 썼는데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닌가? 왜 뭐라고 썼냐면 2024년 파이노믹스에 주목하라 우승택 파이네트워크의 위대한 가치 미개척 사회적 자본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학 파이노믹스 여기에 사실 제가 매료되긴 했어요. 청띠아오 판 박사와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주도하는 암호화폐 파이를 근간 통화로 하는 생태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경제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을까? 필자가 그들의 사상을 알게 된 것은 2022년 10월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부터이다. 이 사람들의 경제학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일체 존재들이 스스로의 존재로 인해 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마치 요번에 왜 일본 고시엔 야구 대회에서 그 교포가 세운 학교가 그 고시엔 대회 우승을 했죠. 그 학교의 교우는 홍익 인간이었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을 다 모든 인간들을 공평하게 보고 이 사람도 홍익 인간 하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다 이거죠. 스스로 사람이기만 하면 자기가 진짜 사람이기만 하면 핸드폰만 갖고 있기 하면
돈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돈이 서로 교환되어 230개국에 골고루 퍼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할 때 인류의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발생한 지구상의 가난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건전한 호모 데우스 세상이 펼쳐진다고 본 것이다. 호모 데우스는 이제 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요? 호모 사피엔스 책 쓴 유발 하라리. 예, 유발 하라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이 왔다. 그렇죠? 요즘 뭐 다. 그래서 온전한 호모데우스 시장이 되려면 이거는 정말 달라야 되잖아요. 인간의 가치, 이런 어떤 뭐 역사 모든 것이 인간성 자체가 존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그 스타벅스가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봉착했던 문제들, 뭐 암호화폐 회사들이야 뭐 어떻게 꾸려 나가지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아주 이 섹시한 아이템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아이템을 중소기업과 소기업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블록체인을 만들 때 전기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플랫폼 파이 브라우저를 만들어서 후진국이라도 쫙 쓰게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상, 그걸 얘기한 거죠.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유는 파이의 창업자인 박사 부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결정의 역직관을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역직관이라는 말은 니콜라스 부부가 자주 사용하는 카운터 인투이티브라는 말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사전에는 반직관이라고 나오지만 반직관과 역직관은 전혀 다른 의미다. 반직관은 직관과 반대되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하지만 아까 그 수학의 확률처럼요. 역직관은 완벽할 수가 없는 인간의 직관으로 얻어진 것을 다시 완벽한 그 무엇에 거울처럼 비추어 보아서 그 다음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방식은 오차 없이 100% 정확한 길을 가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남들보다 먼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남들보다 10년 늦게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게 된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 인터뷰에서 그들의 답을 직접 들어보자. 사회자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학문적 경력과 개인적인 관심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접근성을 쉽게 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생태계에는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유통과 생태계 진화를 위한 각 회원, 상인, 개발자를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가능하게 하여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로 구동되는 대규모 개방형 커뮤니티인 파이 네트워크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라든지 IBM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월마트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블록체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스타벅스에서 겪었던 그런 KYC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렇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갭이 벌어진다고 하면 후진국은 영영 후진국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230개국에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깔아주겠다. 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밸리데이터가 되니까. 결국은 금융기관에서 IBM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잘 못하고 금융기관이 처음에 이 암호화폐를 싫어하게 된 것은 KYC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책임도 안 지는 암호화폐를 은행에서 어떻게 거래? 그래서 CBDC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스타벅스가 겪었고, IBM이 겪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겪었고, 그 머스크라는 해운 회사가 겪었던 그런 블록체인의 모든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YC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를 했다라는,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썼는데, 그 토요일날 오셨던 분에게 한쪽만 얘기해서 카운터 인투이티브를 이런 노트, 다빈치 노트처럼 거울에 비춰보는 것에도 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도 구독자 45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런 학문적인 카운터 인투이티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한 가지 케이스만 말씀드렸고, 이 수학적 인투이티브에 따라서 만약에 역직관적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파이코인의 정책은 백서를 다시 바꾸잖아요. 2019년도 백서를 2021년도 백서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라는 거. 네, 공부하시는 분한테 단편만 말씀드려서 제가 이실직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